지금부터 대한민국 전승전 예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또 날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요. 이 자리까지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네, 국기를 좀 들어주시죠.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조국 해방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선열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민주화의 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해굴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오늘 축사를 맡아주신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항일 독립유공자 단체 연합회장 김원웅 선생님 오셨습니다. 장준환 선생 장남이신 장옥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한국외대 명예교수이자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이신 이장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이건흥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함께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심산 기념사업회 김창 선생님 오셨습니다. 백범 김우 선생 일대기 저자이신 유홍열 선생님 오셨습니다. 광복회 지회장님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받은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광복회 서울지부장이신 이동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광복회 강북지회장님이신 김영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복회 관악지회장님이신 양만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광복회 동대문 지회장님이신 김정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광복회 대의원이신 박정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복회 대의원이신 추명길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광복회 대의원이신 이승봉 선생님 오셨습니다. 광복회 대의원이신 유병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제가 빠뜨린 분이 또 있을 텐데요. 우리 전 강북 경찰서장님 맞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최수창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또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밀양입니다. 의열단에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데요. 밀양에서 왔고요. 제주도에서 일을 보다가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밀양 극단 대표 장창걸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3일에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것으로 가셨는데요. 저희는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전승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이장희 선생님하고 장옥원 선생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회가 끝나고 나서 조그만 차에 올라타서 이제 카퍼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저쪽 신촌하고 여의도 쪽 이쪽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신촌으로 가니까 그 젊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고 그래서 뭐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광복군 복장을 하고 의열단 복장을 하고 그렇게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뒤늦게 또 공부를 좀 더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던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마침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중국 우리 상해 임시정부와 항일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역사 기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함께 이제 기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몇몇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또 갑자기 친구들을 만났는데 마침 이제 민주화 유공자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패널로 함께 참석하신 유저명 선생님 후손 손자 되십니다. 유인국, 제가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하는데요. 내빈 소개 때 빠뜨렸네요. 같이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오늘 또 이제 패널로 참석해 주신 AOK 하나 코리아 한국 공동 대표이자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운영위원이신 이기묘 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그 몇몇 우리 유인국 선배님하고 몇몇 만나서 항저우에서 우리가 6명이 결의를 했습니다. 조선 의열단을 우리가 재건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거기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올 1월 달에 밀양을 갔습니다. 의열단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밀양에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월 달에 단재 신초 선생 추모제 때 청주에 모여서 저희가 이제 조촐하게나마 영남 밀양 중심으로 해서 오셨고요. 또 이제 이쪽 호남 쪽에서는 전주 분들하고 해서 전국 의열단 모임을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3월 13일에 밀양에 3.13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밀양시가 전체 시민이 함께 모여서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끼리 이제 어떻게 이 운동을 살려갈 것인가 논의를 하면서 7월 12일에 일본 자유대가 힐튼 호텔에 와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저희가 바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고 방송 장비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그날 여러 곳에서 이제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민 자유 발언 시간을 통해서 규탄 발언하고 또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들어오는 것을 같이 시민들과 함께 막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여기 계신 초심님 어디 계시나요? 서울의 소리 우리 대표이신 초심님이 아예 그냥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던져서 그 차량을 막고요. 그래서 그 차량이 돌아갔는데 얼마 전에 또 통지서가 왔답니다. 그 차량이 좀 뭐 훼손이 됐다고 출두를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행사를 저지하고자 이제 시민 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공식 그 모임에서 자기가 친일파를 자처하면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초신님하고 저하고 일단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보고 있는데 당장 파면을 해도 용서를 받기 힘든데 아직까지 저렇게 미루고 있어서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부족하나마 저희가 작년에 처음 모임을 갖고 또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조선의열단 기념 사업회는 저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의열단을 재건을 하자 이렇게 뜻을 모으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독립 소녀들께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시면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과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또 바쁘신데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항일 독립유공자단체 연합회장이신 김원웅 선생님 모시고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역사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답답하고 또 분노스럽기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통일정책, 외교정책 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통일외교 통상위원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통위원회에서 사실 제가 국회의원 10몇 년 중에서 8년간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교의 대회에서 공개되지 않은 문서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가 경악했던 것은 1945년 일본이 패전 이후에 한국을 점령한 메가더가 미 국무성에 보고한 보고 문서입니다. 보고 문서가 많습니다. 거기에 일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은 실제로는 일본에 의해서 똑같이 식민지로 이렇게 상면사를 끌고 가야 된다. 특히 남조선을.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독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족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집권 세력이 되면 아주 골치 아프다. 말도 안 들을 거다. 그래서 친일파들을 다시 기용해서 미국에 충성을 하는 그런 나라로 남한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메가더의 여러 가지 보고서에 중첩되어 있는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극동군 사령부는 본부가 동경에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그 프렌치 지점인데 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경에서 일본인들 원로들을 모아놓고 자문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회의를 합니다. 앞으로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한 친일파들 그들을 다시 교화하면 됩니다. 일본인도 충성을 다 했는데 왜 미국의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회의 결과입니다. 미 국무성에 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독립이 안 됐습니다. 일제 식민지배 36년, 친일파 지배 71년, 지금 107년간을 외세의 그 종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선친께서 조선의열단 단원이셨습니다. 해방이 돼서 귀국한 조선의열단 단원들이 제가 고향이 대전이니까 경상도에 있는 조선의열단 단원, 전라도에 있는 그런 단원들이 서울에 오갔다 하면서 저희 집에 자주 들리곤 합니다. 저는 어린 소년으로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에 참여는 못했지만은 가서 막걸리 심부름하고 담배 심부름하고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 하는가를 옆에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승만이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국민이 단계를 주장합니다. 박정희가 국민 총화를 주장을 한다. 그러나 친일파들이 주도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단결하라, 총하라고 하는 얘기는 일제시대 때 내선 일체와 무엇이 다르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들을 배치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십 년 동안 묵었던 문제를 내가 해결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르라. 국민 통합하자. 그리고 건국절 만들 테니까 그것도 법제화할 테니까 아무 말도 말고 따르라. 이게 내선일체를 했던 세력과 그 기본의 궤도를 같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참 황당하기도 한데 작년 12월 28일 날 일본과 협의를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치유화해의 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일본은 최근에도 강조를 합니다. 우리 15억 원을 주긴 하겠다. 이건 절대 배상금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배상이 아니다. 그냥 위로하는 거다. 화해하는 거다. 그냥 잘 지내자고 하는 거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사과하고 배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근데 절대 배상이 아니라고 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금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금이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면서 못 받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그 돈을 받는 한국 정부는 결국은 일본 정부 입장에 동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배상금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받으면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배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기죠. 일본의 입장이 돈을 안 받든지 그래야지 그걸 받으면서 받는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 분명히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끌려간 조선 처녀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는 게 일본이 아주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성매매의 화대입니다. 이건 이렇게 받으면 이건 화대입니다. 우리 정부는 성매매의 화대를 할머니들한테 받으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보수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보수 정권입니다. 이건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는 이거 화대다. 이건 우리는 포주도를 하겠다. 그 아버지가 한 거와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단재 신철 선생님께서 조선 의열단이 강령을 쓰셨습니다. 단재 신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식민지 민중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하는 폭력은 정의다. 그래서 폭력 혁명, 민중 직접 폭력 혁명론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뇌를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될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조선의열단 단원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 권력에 대해서 폭탄을 던졌을 것입니다.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권력, 그 권력에 대해서 폭탄을 던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거는 친일 반민족 인사들을 건국 공로자로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커먼 속이 보이는 그러한 책략일 뿐입니다. 저는 건국절을 만드느니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절을 정하는 대한민국은 망해야지. 그것이 역사의 정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건국절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승절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준하 선생, 장남이신 장호건 선생님, 이번에 8.15 때 저희와 함께 천안 독립기념관 또 밀양까지 동행을 하셨습니다. 전승절은 전수국의 지위를 찾고 떳떳이 세계 만방의 대일 일본과의 관계를 정립해보죠. 어떤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1945년도 새로운 전영군 그리고 이들의 조금 전에 이들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려서 소위 반민족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이 난적들, 이 난적들, 척결의 해설 친일들, 이 민족의 반역자들이 서로 합작을 해서 새로운 점령군하고 합작해서 우리나라의 정통성하고 이 정체성을 다 그냥 말살해버렸죠. 그리고 반생이 넘는 이날까지 이 나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자들이 노름토가 된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를 왜곡시키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사 교과서까지 길먹거리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걸로 우리 국민을 세뇌해갖고 우리 삶을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존재를 어지럽혀 놓았죠. 이 나라의 미래를 참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왜 이런 짓거리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친일의 근거를 둔 또 민족 반역 세력들, 점령군과 야합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민족을 다 또 다른 식민지, 또 다른 노예로 삼아갖고 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들을 했던 겁니다. 결국 저는 가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제국의 망령들이 다시 부활하게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 1945년 8월 15일 날 마지막 총독이라는 그 아베란 자가 그러고 떠났대죠. 다시 돌아온다고. 그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들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몸통은 물론 아베가 있겠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작년 우리 독립유공자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무총장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갔습니다만은 정말 독립지사님들이 계신 곳에 엉뚱한 자들이 들어앉아서 독립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었던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독립정신과 우리 민족의 정기를 좀 모아보려고 노력하던 와중에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자기네 마지막 항군의 딸, 그 딸하고 상해에서 독립운동했다고 했던 한 노인이 90도를 머리를 조아리고서 악수를 하면서 돌아와서는 장호건이라는 자를 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에서 쫓아내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광복군 동지회에 찾아가서 선거도 없이 회장이 되고 정말 광복군 동지 지사님들을 화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무엇을 뜻하느냐? 대한민국을 또다시 일본의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그런 작업이 아니겠는가? 그런 굉장히 몸소리 쳐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전승국 얘기를 하자면은 더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미 43년도에는 카이로에서 우리가 독립국이 이미 인정이 됐죠. 승인됐고 또 44년도에는 프랑스나 소련 같은 데서 주중 대사관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승인했죠.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운 점령군으로 들어서 이 나라를 관리하고 있는 나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1945년도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 정진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침공 작전을 미군과 합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여의도로 침투를 하죠. 그래서 여의도 공항에 C-47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일본군하고 대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데 승전국이 아니라뇨.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승전국에서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 C-47기가 지금 요즘 여의도 광장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가시면 한번 보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요즘 광복절을 건국일로 제정하자고 하는 이 해괴한 짓거리들이 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민족 학살의 원흉인 이승만이라는 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서 좀 기득을 좀 누리고 진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무식하고 무지한 아니 욕심인 걸로 그 뒤에는 사실 친일, 애일, 충일, 민족 반영 무리들이 또아리를 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다시 일본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 아베란 자가 미국을 등에 업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원하는 또 다른 형태의 종속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승정국에서 우리를 빼놓고 이러한 행태들, 이런 작태는 사실상 우리 독립운동의 의미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독립운동의 의미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매국 친일 세력들, 반민주, 반통일 군사독재 세력들이 지금 사실 남북 간의 통일까지도 분단 고착을 위한 아주 긴장 조성을 하고 있고, 아까 사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2달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 조야를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정치 지도자들도 실질적으로 사드 한반도 대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걸 저는 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권력에 들어가 있는 친일 매국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기득, 자기네들의 호의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장난들을 하는 거죠. 국민들의 피를, 땀을 빨아서 그 돈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죠.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우리의 역사, 바른 역사, 그들에게 세뇌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일깨워 주어갖고 이 나라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외세에 휘둘리지 않은 그런 떳떳한
그런 바른 나라가 만들어질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현 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개탄하고 계실 독립유공자이시기도 한 김한홍 장호관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교육을 그동안 받은 것이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제대로 우리가 싸우지 못했다. 그리고 연합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식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해방에 우리가 그 지위를 빼앗겼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은 엄청난 저와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또 새로운 역사 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거는 현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 앞에 사무처장으로 계신 이건영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 앞에 사무처장 맡고 있는 이건영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박근혜 아버지가 했던 짓거리를 박근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발표할까 합니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49개 연합국과 그 전후에 일본의 영토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의 침략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할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침략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 가혹하게 전쟁 배상금을 물리기 위해서 대일 강화 조약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그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미국이 대책 없이 일본에다가 모든 전쟁 면책을 준 그런 피해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55개국의 초청장이 발표됐어요. 그런데 인도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대일 강화조약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불참 선언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고슬라비아, 버마, 지금 미얀마로 됐지만 일본 전쟁 책임이 너무 가볍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들 세 나라가 불참을 선언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소련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일 강화 조약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니까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이 동부권, 동유럽 공산권 3개 국가가 불참 선언을 합니다. 한국이 대일 강화 조약에 참여하는 것은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는 미국이 대일본 선경국으로서 연합국 지위를 가지고 일제 강제 징용에 끌려갔던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대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델라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바로 이렇게 대일 강화조약에는 우리가 전승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델라스가 일본에서 언제 1951년 4월 27일 날 극비밀리에 요시다 총리와 같이 비밀 회담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회담 내용이 2개월 후에 밝혀졌는데 그 당시 델라스가 말하기를 한국이 만약에 전승국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연합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일 청구권과
또 내지는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게 될 것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는 일제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들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거의 다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과도하게 대일 전쟁 배상금을 갖다가 요청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일본은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거라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일본이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막아갖고 우리가 대일 참전국으로다 승전국으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지주의이고 황당한 논리인지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1905년 울산늑약 이후 40년간 나라를 빼앗긴 그 순간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 중국, 러시아 연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웠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이 한국 선언한 그날까지도 우선 보호동전 추적도, 청산리 전투, 이봉창 의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무수히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 걸고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0만 5천 명에 사망자 13,000명. 이들에 대해서 일본이 피해자 보상 법령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게 배상을 요청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이게 뭐냐면 2013년 11월 21일 날인데 제가 이렇게 숫자 내세우는 거는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이 일본에게 제출했던 근거 자료입니다. 올려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그 제가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런 모든 근거 자료를 갖고 단지 7개월 동안만 접수받은 내용입니다. 이거 박정희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1962년 11월 12일 날 김종필이는 오히려 외상하고 회담하는 과정에 기자들 앞에서 독도에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갈매기 똥만 너저렇게 있는 이 독도를 폭파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인 그런 거래를 한 김종필이 입에서 김종필이가 한 얘기입니다. 한일회담 때 논의 거론조차 되지도 않고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악질적인 온갖 만행이란 만행을 다 저질러놓은 이 일본에게 박정희는 단돈 3억 달러에 팔아먹는. 근데 이거고 정반대로 그럼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1971년 중일 그 수요 조약을 안 하고 그냥 협약에 근거해서 중국 노동자들이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니츠마스 건설 회사에서 여기 분명히 니츠마스 건설에서 이 사람들이 가갖고 그 노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360명 전원에게 2억 5천만 엔을 그리고 지금 한 23억 정도에 대한 금액을 보상을 합니다.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한테 전쟁 배상금을 지급했던 그 금액만큼 한국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했었다 그러면 우리는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국은 약 12배 72억 달러라는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승만 정부에게 주겠다고 하는 73억 달러 수준의 돈을 받아냈다면은 박정희가 그때 그렇게 받아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독일의 광부로 갈 이유도 없고 월남전에 가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잃지 않아도 됐단 말이야. 이렇게 애비가 이어서 그 딸이 우리 민족을 이 친일파들이 계속 작살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 전승국에 대해서 국제법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장희 교수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다시 피가 끓어오릅니다. 우리 이건흥 선생님의 그 또 더 많은 강의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건흥의 민족 특강을 치시면은 많은 강의 내용을 또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분당했다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을 앞세워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한번 해보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팔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역사에 쭉 볼 때 항상 한국과 일본이 대치할 때는 우리가 외교를 잘못했는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미국 입장 항상 일본 적에 든 게 또 사실.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 이 건국절 이런 점을 해결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하려면 왜 전성절이 필요하냐? 저는 전성절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복잡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전성절을 통해서 우리 조선인도 확실히 교전 국가였고 또 확실히 전성 국가였고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일본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교육, 역사정의교육 차원에서도 나는 이 전성절이 쉽게 대중들에 다가갈 수 있는 운동이 아니겠느냐. 작년 9월 3일 날 우리 시민단체에서 저에게 이걸 요청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식민지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남은 나라의 대통령이 전성절 기념을 하러 간다 할 때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날 몇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다 때려치우고 광화문에 오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모르지만 우리 백은종 동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와 이분들이 역사학자들이 국제법학자들이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우리의 어병들은 대개 우리가 교전단체랑 영어로 베리전터, 교전자, 전쟁의 주체가 되려면 꼭 레귤러한 아미, 정규군만 아니라 민족해방운동, 민병, 어병, 군민병 있다면 국가가 유급 시에 꼭 국가의 허락을 맡아서 정규군뿐만 아니라 국가가 유급 시에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중에 국가의 축을 인정을 받게 되면 이것은 교전단체로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안중근 재판에 대한 제 밑에 보면 논문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 교전자 자격자에 대해서 상대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에 지금 48개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당당하게 저는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얘기 마시면서 국내법적으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런 날들을 정하는 데는 두 가지 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국경일 제정에 대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이 국경일은 5개만 돼 있어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요 5개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이거 있네. 11월 17일 날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날 국가보훈처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청원협정 2조 1항에서 65년 체제는 완전히 식민지를 인정한 겁니다. 근데 그걸 깨버리는 판결이 두 가지 나왔어요. 그것이 2011년 헌법재판소에 하나 확인이고 두 번째가 2012년 대법원에 용기 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2011년은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부가 매번 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외교문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30년 동안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럼 65년 협정을 맺고 난 뒤에 아까 여기 우리 이전에 발표했듯이 65년 해놓고 무상 3억 유상 차관 이익 받았다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야 이제 일본을 보다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불법행위 저놈들 우리한테 지금 법적으로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국내법을 만들어서 저 신고할 사람 신고하세요 이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처 신고를 못한 사람들이 저 이거 끝났는데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청구원협정 2조 1항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논리였는데 국제법 학자인 저한테 물었어요. 87년 정부 차원에서 끝났다는 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적 복권의 포기에 불과하고 개인이 일본 정부에 갖고 있는 손해배상 권리는 forever 영원히 특히 반인도적 범죄는 시효가 없다. 그랬더니는 고등법원에서 화기 판성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1인당 5천만, 8천만, 이게 20만 명 청구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지금. 자, 날짜를 언제 정할 것인가라고 우리 김장국 선생님이 나한테 하고 있는데, 8월 15일에 할 건가, 8월 15일은 사실 항복한 날이잖아요, 구도로. 그리고, 법적으로 항복 문서에 조인한 것은 45년 9월 2일 미조리 함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항복하고 난 이제 9월 3일 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나라에 따라 뭐 예를 들어 말하면 히틀러가 5월 8일 날 이렇게 항복을 했는데 히틀러가 5월 8일 날 항복하고 그날 한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도 항복을 선한 날 한 날도 있고 또 무슨 문서에 합의한 날도 있고 이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8월 15일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다. 안중근 장군께서 그 법정에 하신 말씀이 대동아 평화론입니다. 일본이 자성하고 각성해서 그다음에 중국과 대한민국이 공존하는 나라, 그래서 대동아 평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같이 잘 살자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제 남북 공동 협력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주권을 확보해야 미국은 한태평양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중국은 또 마찬가지로 미국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적 약점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다시 또 말하면 지리적인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놈도 중국 놈도 우리를 무시 못할 거라면 중간에서 우리가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안중근 장군님이 말씀하셨던 대동아 평화론이 대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떤 자주권을 가지고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가?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의 중심점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중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고 전 세계에 이걸 어떻게 퍼쳐나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쟁점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그 손바닥 헌법 알리기 운동 같이 이 전승절이나 우리 똑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는 이런 책자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퍼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존 세력들이나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 모두 돌아가는 이 자체가 국정교과서를 비롯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잖아요. 여기다 지금 맡겨놓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전쟁도 큰 의미로 이놈들한테 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1930년대 이후에 우리 민족들 분열을 시키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전승절뿐만이 아니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어 주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이와 같은 그 비운의 역사를 알고 느끼고자 하는 것은 비록 그 역사에 대한 울분에서 떠나서 다시는 이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이후에는 이런 것을 정말 옛날 얘기하면서 정말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다시 찾아서 우리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자리를 만든 중요한 매개체라고 보여집니다. 1905년 7월 미국과 일제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제 한국 침략 정당화를 지켜주고 미국은 일제 침탈 과정에 모두 수수방관했다가 미국 대상으로 진지만 습격까지 한 일본국을 분단시키는 대신에 아무 죄가 없는 피해국 한반도를 분단 통치하게 되고 그 분단 통치 과정에 일제 반역자를 등용해서 일제 침략을 은폐시키는 주요 노릇을 하기까지 한 것이 오늘날 이 한반도의 비혼을 계속하게 하고 있는 과정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못상식하고 비민주적이며 비합리적인 그 일방적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저희가 오늘 발제에서도 봤지만은 미국의 행위는 적어도 한반도에 관한 평화의 나라도 아닌 반평화 전쟁주의자의 나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대한민국을 끔찍히 걱정한 나머지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또 1년 일각에서는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배치한다고 하면서 그 역시 또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평화를 위한 것인지 미국의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책을 잡혀서 박근혜만큼 국민의 표를 의식하는 사람이 없는데 국민의 표가 도망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어릴 때 배운 것처럼 미국이 맹방이고 힐맹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반도는 평화를 수호하고 어느 나라도 지배한 적이 없으며 침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그동안의 과오로 불릴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내 평화 협정을 체결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돌려놓아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고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책무가 이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뒤이어서 오늘 이건흥 사무처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은 학교 다닐 때도 몰랐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몰랐고 대한민국 대부분 아마도 50% 이상이 모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70, 80%가 더 모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러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전 대처와 사후 대처와 모든 노력들이 일심동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알려주지 않는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는 가운데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맞는지 미국이 발표하는 내용이 맞는지 야당이 발표하는 게 맞는지 시민단체가 발표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뒤엉켜서 있는 이 자체는 더 이상 용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시키고 한다면 이건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강복단체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직접 교육을 담당해서라도 국민을 일깨우고 다시는 침탈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우선 제안을 합니다. 저는 한일협정에 직접 당사자일 수 있는 김종필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거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자가 편안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도 편안하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김종필 청문회를 통해서 한일 협정의 배경을 좀 분명히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한일 협정 배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김종필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두 분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천승절이 될 수도 있고 승전일이 될 수도 있고 승전기념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잡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의견을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민주국가이고 여러분들 계시니까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